이번 시간은 교재 213페이지인데요. 213페이지 한 장만 넘겨주시면 돼요. 그걸 3번 보게 되면 자, 학자가 베버가 나오고 제목은 최소 비용유로입니다. 꼭 알아야 되고요. 하나만 더 보죠. 두 장을 넘기니까 218페이지예요. 218페이지 걸어 4번 학자가 레쉬가 나오고요. 최대 수요율은 이 두 가지만 비교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업입지는 이 두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자, 두 가지 목차 확인했으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강의 노트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강의 노트 보시면 이제 공업입지가 나와요. 참고로 1번, 2번 자, 두 가지 방금 목차 확인했잖아요. 자, 첫 번째가 최소 비용이론 베버가 되고요. 두 번째는 최대 수요율입니다. 최대 수요율은 레시가 돼요. 이 제목이랑 학자가 되게 연결이 안 돼요. 정리도 안 되고. 그냥 편하게 자꾸 보시면 이제 눈에 익는데요. 자, 베버니까 비업자가 나오죠. 베버. 그러면 이제 최소 비용이니까 비업자가 나와요. 그래서 비업선 비업시다. 베버는 최소 비용률은. 자, 레시오 시어자가 나오죠. 그러면 최대 수요다. 역시 시어자가 나와요. 그래서 비업선 비업시고 시어선 시어시고 베버는 최소 비용, 레시오는 최대 수요. 구분되시겠죠?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요즘은 심히 까다로워져 가지고 제목만 묻는 것도 아니고 학자 이름까지도 다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베버의 최소 비용 하게 되면 비용은 바로 공급이죠. 공급. 그래서 바로 공급 측면을 강조합니다. 공장 입지는 공급 측면에서 비용이 가장 적은 지점에서 공장을 입지해야 된대요. 비용 측면, 공급을 강조하고요. 그런데 레시오는요, 다시 베버를 비판합니다. 뭐 공장 입지가 비용이 중요하지? 아니야. 해서 얘를 비판하면서 공장 입지는 비용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수요가 더 중요하대. 공장 입지는 사람이 가장 많은데 수요자가 가장 많은 데다가 공장을 짓자. 그래서 얘는 바로 수요 측면을 강조합니다. 수요 측면을 강조하더라. 근데 결론 우리 시험은 얘는 거의 안 나왔어요. 지문 정도가 한두 번 나왔을까. 비중은 확 떨어지고요. 얘가 중요합니다. 베버가 중요해요. 베버가. 자, 그래서 이제 베버의 최소 비용을 집중적으로 보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제 자, 강의 노트 계속 보니까 베버는요,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죠. 1번, 2번, 3번. 베버는 산업 입지, 공업 입지 주요 인자를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 수송비. 두 번째, 노동비. 세 번째가 집정력입니다. 이 세 가지 주요 인자를 강조합니다. 자, 이 세 가지를 강조하면서 그 중에서 무엇을 가장 중시하더라? 바로 수송비를 가장 강조합니다. 수송비. 그럼 문장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베버의 주요 인자는 수송비와 노동비와 집정력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집정력을 가장 강조하였다. 틀렸지. 뭘 강조하더라? 수송비를 강조하더라. 다시.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세요. 공장 있지. 공장을 지으려면 여러분들이라면 자, 수송비가 많은데 짓겠다. 적은데 짓겠다. 예, 적은데. 상식이잖아요. 노동비, 임금이 많은데 짓겠다. 적은데 짓겠다. 예, 적은데. 낮아야 됩니다. 반면에 집정력은 굉장히 목 있는 요인이잖아요. 얘는 이제 높은 게 좋은 거야. 별거 아니잖아요. 포인트는. 그런데 가장 최근에도 이런 질문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배번은 세 가지 인자가 있는데 맞는 말이죠. 셋 다 모두 낮아야지 좋은 입지가 된다. 틀렸지. 얘는 높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인자 중에서 배번은 수송비를 가장 강조하는데 수송비는 적어야 되겠지. 그래서 최소 운송비가 돼요. 최소 운송비. 얘가 바로 최소 비용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됩니다. 최소 운송비. 그러면 이때 최소 운송비가 뭘 말하느냐? 뭘 말하느냐? 하니까 강의 노트는요. 괄호 넣어야죠. 괄호. 원료 운송비 플러스 제품 운송비 합이 최소가 돼야 됩니다. 그럼 얘는 뭘 말하지? 다시 자 이런 그림을 그려봐요. 세모. 이 세모를 가리켜서 배번은요. 입지삼각형 이렇게 불러요. 참고로 이 입지삼각형은 우리 책을 보시면 언제 어디 나오느냐 217페이지 한 장만 넘기시면 돼요. 217페이지 보게 되면 삼각형 나와 있죠. 얘를 이제 그냥 편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짚어 봅니다. 자, A 지점, B 지점, C 지점이 있다. 그러면 A와 B는요. 원료를 만들어요. 원료 생산, 얘도 원료. 그러면 원료를 가공시켜서 제품 만들어야지. 그래서 C는 이제 제품을 가리킵니다. 제품이다. 자, 이렇게 보았을 적에 공장을 어디다가 지을까? 이점 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지을 수도 있고, 여기 지을 수도 있고, 여기 지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어디가 가장 좋을까? 가장 좋을까? 그럼 예를 들면 이쯤 잡아볼까? 이쯤. 여기다 공장을 짓자. 공장을 짓게 되면 A 원료를 이만큼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 스몰 a, 얘가 바로 A 원료 운송비. B 원료도 또 가져와야 되겠네요. 스몰 b는요, B 원료 운송비. 예, 원료 운송비요. 그럼 이제 이 원료를 섞어서 제품 만들었잖아요. 이 제품을 또 이제 C로 운반해야 되겠지. 이때 스몰 c. 스몰 c는요, 제품 운송비를 말해요. 그러니까 A, B 원료 운송비와 그다음에 C 제품 운송비 이 합이 최소가 되는 지점이 가장 공장 입지가 좋대요. 얘가 바로 괄호 보게 되면 원료 운송비하고요. 플러스 제품 운송비의 합이 전체 합이 가장 최소인 지점에서 공장 입지를 강조합니다. 때로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공장은 원료 근처 여기다 공장을 지을 수 예외적으로 이때가 유리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제품 만드는 또 이 가까운데 여기서 공장 짓는 것도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료 쪽이 유리하다. 원료 지향형 입지가 되고요. 자, 제품 만드는 이 도시 근처에다 공장을 짓자. 얘가 바로 시장 지향형 입지가 돼요. 그래서 자, 모두 우리가 최소인 지짐이지만 그러나 때로는 원료 지향 입지가 있고 시장 지향 입지가 있습니다. 얘가 우리 책을 보게 되면 책을 보시면요. 216페이지. 216페이지 보게 되면 중간에 표가 보이죠. 동그라미 6번. 표를 보게 되면 왼쪽은 원료 지향 입지, 오른쪽은 시장 지향 입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합니다. 얘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이걸 표를 따로 강의 노트 보시면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료 지향형 입지,
다음에 시장 지향형 입지가 나와요. 두 가지는 되게 중요합니다. 빈출입니다. 첫 번째, 원료 지향 입지는 첫 번째, 국지 원료가 많아야 됩니다. 국지 원료가 많으면 원료 입지가 돼요. 그러면 이 국지 원료를 똑같은 말로 편제 원료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 시험은 둘 다 단어를 묻거든요. 국지 원료, 편제 원료 똑같은 말입니다. 다음에 시장 입지는요. 보편 원료가 많으면 시장 입지가 돼요. 보편 원료가 많으면 시장 입지가 된다. 잘 나오니까 확실히 정리해야 됩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보편 원료가 뭡니까? 제목 그대로 어디에서나 보편적으로 쉽게 구하는 원료가 보편 원료가 돼요. 예를 들면 곡물이 있죠. 쌀과 같은 곡물이다. 또는 뭐 물이다. 이런 것들은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바로 도시 근처, 시장 근처에다 공장을 지으면 돼요. 따라서 보편 원료가 많이 쓰는 공장은 도시 근처, 시장 근처, 시장 지향형 입지가 돼요. 다음에 자, 국지 원료가 뭡니까? 국지. 얘는요.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가 없는 원료. 반드시 특정 지역, 국지적이죠. 특정 지역에 가야지 원료를 구할 수 있대. 이런 대표적인 예가 바로 광물입니다. 광물은 어디 가야 됩니까? 강원도 가야 되겠지. 강원도. 그래서 강원도 가서 공장을 지어야 됩니다. 원료가 나는 장소에다가. 구분되시겠죠? 따라서 보편원료가 많으면 시장 입지, 국지 원료가 많으면요 강원도 공장 짓자 원료 입지가 돼요. 두 번째, 중량 증가 산업입니다. 얘는요 원료 입지가 되고 정반대로 중량 감소죠. 중량 감소 산업이 되고 얘가 중량 증가 산업입니다. 얘도 중요합니다. 자, 중량 감소 산업은 원료 입지가 된다. 중량 감소. 이해하자. 설명을 드리자면 자, 중량 감소하게 되면 다시 얘는요. 원료의 무게하고요. 제품의 무게를 비교합니다. 원료와 제품 무게를 비교해요. 그러면 자, 예를 들면 시멘트 공업을 예를 들자. 시멘트 공업이다. 시멘트 공장은요. 원료가 뒤따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거를 가공시키게 되면 결국 시멘트 한 포대가 나와. 그럼 현저하게 중량이 감소가 되고 있잖아요. 되시겠죠? 얘가 바로 중량 감소 산업입니다. 그러면 시멘트 공장은 도시 근처 없잖아. 어디 있지? 강원도 가니까 전부 다 시멘트 공장이 있더라. 그래서 원료가 나는 장소. 그래서 여기다가 공장을 짓자. 그래서 중량 감소 산업은 원료 지향 입지가 돼요. 거꾸로 중량 증가 산업입니다. 중량 증가. 예를 들면 청량음료 또는 맥주를 집어넣죠. 자, 그러니까 중량 감소 산업은 이제 이런 관계겠네요. 원료가 많이 무겁잖아요. 그래서 제품이 이제 시멘트 한 포대가 나오더라. 정반대로 중량 증가는 거꾸로 제품이 무거운 게 중량 증가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맥주라고 했는데 맥주는 원료가 뭐죠? 대부분 물이나 뭐 밀, 보리 정도를 막 가공해서 결국 제품이 맥주 한 병이 나오더라. 현저하게 제품이 무거워요. 이런 맥주 공장은 강원도에 없잖아요. 어디?
서울 근처 도시에 영등포에 맥주 공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제품이 무겁기 때문에 제품의 비중, 운반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 뭐 도시 근처 시장에다가 공장을 입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빈출입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얘는요, 이것저것 생각하는 순간 물 건너갑니다. 아시겠어요? 바로 떠올린다. 바로. 여러분이 지금껏 사시면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지인들, 가까운 사람들 있잖아요. 가까운 사람들한테 보증을 쓰라고 합니까? 보증을 쓰지 말라고 합니까? 절대 보증 쓰지 말라고 하죠. 예. 절대 보증 쓰면 안 돼요. 예. 그걸 알면서 저는 보증을 딱 2번 썼어. 한 번은 친구한테, 한 번은 친척한테. 예. 그래서 2번 썼는데 결국 사정이 하도 닦여서 보증을 썼는데 결국은요, 모든 게 책임이 저한테 넘어오더라고요. 왜 안 갚으니까 제가 갚아야 되거든요. 예. 금액이 몇 억이 아니고 몇 천만 해가지고 결국은 제가 다 해결했지만은요, 결국 보증을 쓰니까 결국은 제가 전부 다 해결하게 되더라고요. 절대 보증 쓰시면요, 일단 내가 갚는다고 생각하고 쓰면 됩니다. 절대 쓰지 마세요. 보증은요, 절대 부모, 형제적으로 쓰시면 안 돼요. 예. 제가 겪어봐서 아는 건데 절대 쓰시면 안 돼요. 예. 그러면 다시 말하면 보증을 쓰면 이익이 많아요? 불이익이 많아요? 불이익이 많습니다. 자, 절대 보증 쓰지 말라고 했어요. 만약 보증을 쓰게 되면 보증 시에는 이익이 많다, 불이익이 많다? 불이익이 많죠. 만약 보증 쓰게 되면 국가원에서 감사가 나온대. 조졌습니다. 예. 국가원에서 감사가 나온대. 그래서 보증 시에는 국가원에서 감사가 나온대. 안기권. 그래서 보증 시에는 얘가 뭐지? 시장 입지. 보증 시 무슨 입지? 시장 입지. 그러면 보증 시 하게 되면 시장 입지죠. 어떤 원료? 보편 원료가 많으면. 보편 원료가 많으면. 어떤 산업? 중량 증가 산업입니다. 따라오셨죠? 따라서 보증 시에는 보증 시 시장 입지. 그러면 보편 원료가 많으면 중량 증가 산업이면 시장 입지가 돼요. 그러면 국가원에서 감사가 나오는데 국가원에서 얘가 뭡니까? 원료 입지. 국가원 원료 입지가 돼요. 하나씩 볼까요? 무슨 원료? 국지 원료가 많으면 원료 입지가 돼요. 국가원, 감은 뭐지? 중량 감소 산업이면 원료 입지가 돼요. 그래서 국가원 그래서 국지 원료가 많으면 중량 감소 산업이면 원료 입지가 됩니다. 그래서 배버가 나왔다. 요거 되게 잘 나와요. 앞으로. 예. 그래서 얘는 빈출이면 바로바로 직독직결을 하자. 보증시 국가원 해서 강의를 써보게 되면 위에 네모가 3개 나오잖아요. 뭐지? 보증시 국가원. 그래서 보증시 국가원 이렇게 빨리빨리 지문 해석이 됩니다. 나중에 보증시 국가원하고 문제가 거의 다 풀려요. 다 풀려요. 그래서 자 빠르게 풀어야 됩니다. 보증시 국가원입니다. 나머지는 따라오시면 돼요. 그냥 나머지는 3번째. 베이버의 원료지수가 나와요. 라지 A입니다. 베이버의 원료지수. 베이버의 원료지수는요. 분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분자가 국지 원료 중량. 국지 원료 중량. 나누기 제품 중량입니다. 제품의 중량입니다. 그래서 국지 원료 중량을
제품 중에 나눈 값이 배버의 원료지수가 돼요. 이런 걸 또 왜 알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뭐 시험에 나오니까. 부산에 남포동 아시죠? 옆에 유명한 시장이 있잖아요. 예. 어떤 시장? 영화 제목이 옛날에 1000만 넘었어. 예. 예, 국제시장. 암기껏. 국제시장. 예. 국제시장. 끝났어요. 해서 배배 원료 지수하게 되면 국제시장. 국지 원료 중량 나누기 제품 중량 국제. 예. 다시 얘가 1보다 크대.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얘가 1보다 크다는 것은 분자, 국지 원료 비중이 큰 게 1보다 큰 거잖아. 그러면 국지 원료가 많으면 바로 국가원, 원료입지가 되겠지. 당연히 바로 배버 지수가 1보다 크다는 것은 바로 원료 입지를 가리킵니다. 다시 비교해서 배버의 원료 지수 얘가 땡땡 1보다 작대. 작으면 반대로 시장 입지가 되겠지. 네 번째. 입지 중량입니다. 뭐 3번, 4번 묶어주면 좋겠네요. 너무 비중 두지 마세요. 중량 아니니까. 그러면 입지 중량은 뭐냐? 원료 지수가 기준이 1이잖아. 1. 얘는 2다. 2다. 기준이 2다. 기준만 달라요. 그러면 이제 입지 중량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원료 지수가 1이잖아. 얘가 기준이 1이니까 여기에다가 1만 더하니까 2가 되겠지. 편하게. 그래서 원료 지수는 1보다 커야 되고 입지 중량은 1만 더해서 2보다 크다 하면 결과가 똑같은 겁니다. 이럴 때 뭐가 된다? 원료 입지가 돼요. 다음에 거꾸로 입지 중량이 2보다 작다는 것은 이 말이랑 똑같은 거지. 시장 입지가 돼요. 마지막으로 5번째. 부패하기 쉬운 원료가 돼요. 부패하기 쉬운 원료. 반면에 시장 입지는요. 부패하기 쉬운 원료가 아니고 부패하기 쉬운 제품입니다. 부패가 쉬운 제품이다. 예를 들면 원료가 부패가 쉽대.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통조림 공장. 통조림 공장. 저기 남해안이에요. 경남 통영 들어보시죠. 통영. 통영에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고기를 잡아서 이거를 그대로 서울까지 운반하자. 그것이 부패가 되어버리거든요. 부패가 쉽기 때문에 고기를 잡자마자 바로 즉시 통조림으로 가공시키자. 원료 입지가 돼요. 그걸로 부패하기 쉬운 제품이다. 제품이 부패가 빠르대요. 어떤 게 있습니까? 두부. 두부는 유통이 짧아요. 또는 뭐 요즘은 덜 그렇지만 그래도 막걸리도 생각보다 유통이 짧습니다. 이런 것들은 유통이 짧기 때문에 부패가 빠르기 때문에 도시 근처에다가 공장을 짓자. 시장 입지가 돼요. 그래서 배버에 공업이 짜게 되면 주요 인자 3가지. 풀어선거 얼음을 압니다. 그러면서 주로 원료 입지와 시장 입지는요. 가장 집중적으로 묻는 것이 보정시 국가원. 그래서 원료, 시장 입지만 나왔다면 바로 뭘 떠올려? 보정시 국가원. 그래서 바로바로 문제 풀고 나머지는 잔청이 불가합니다. 자, 여기까지 배워는 마치겠는데요. 책을 봅니다. 책을 보고 확인해요. 책을 보시면 214페이지. 214페이지. 괄호 3번. 자, 비업선 비업시다. 배분은 최소 비용입니다. 그러면 자, 괄호 1번 최소 비용에서 동그라미 1번, 2번 있죠. 동그라미 2번 보게 되면 배버가 고려한 비용 항목에는 단어 색이 밑줄 아세요. 수성비, 노동비, 직접 이익 밑줄 3가지. 이 3가지가 주요 인자가 되고요. 오른쪽 페이지 첫 줄. 그 중에서
밑줄입니다. 특히 수성비를 가장 강조하였다. 수성비를 가장 강조합니다. 바로 2번 최소 수성비는요. 이제 단어 전부 다 설명 다 들었습니다. 다 들었는데 이걸 모아놓은 게 다음 페이지 보니까 표가 나오잖아요. 자, 표를 보시면 왼쪽은 원료 지향형 입지, 오른쪽은 시장 입지가 되고 빠르게 암기했다. 어떻게? 보정시 국감원은 빨리빨리 풀면요. 아주 정확히 가장 빠른 해결책이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219페이지. 218페이지죠. 걸어 4번. 레슈의 최대 수요. 시어선 시어시다. 레슈의 최대 수요는요. 제목 그대로 수요가 가장 많은 곳에 공장은 자리를 잡지. 그래서 동남에 1번 보게 되면 기업의 공장 입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밑줄입니다. 시장 확대 가능성이 가장 큰 지점. 이 말이 다른 말로 수요가 가장 많은 곳에 공장 짓지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괄호 6번 공업입지 유형. 자, 1번, 2번 묶어주고 이제 감 잡히죠. 1번 시장입지, 2번 원료입지. 암기법 뭐지? 보정시, 국감원. 그래서 이렇게 바로바로 떠올리고 해결하시면 되고요. 4번 노동을 중시하는데 4번 노동입지는요. 동남에 2번 보게 되면 첫 줄 끝에 노동력이 풍부한 지점 밑줄. 얘는 임금이 비싸야 됩니까? 임금이 저렴해야 됩니까? 임금이 저렴해야 되겠지. 그러면 노동입지가 되고, 예를 들면 두 번째 줄 밑줄입니다. 섬유, 의류, 신발 산업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데 지금은 우리나라는 다 물 건너갔죠. 전부 다 동남아로 전부 다 옮겨갔잖아요. 다음 페이지. 괄호 6번 직접 지향입지. 얘는요 공장이 서로 끼리끼리 모인대. 주로 공단에는 전부 다 공장이 다 끼리끼리 모여 있잖아요. 그걸 떠올리게 되면 1번. 얘는요 밑줄입니다. 기술의 연관성이 높은 산업들은 한 곳에 입지, 서로 끼리끼리 모여 있어요. 그러면 비용이 절감될 겁니다. 이런 예가 동남에 2번 보게 되면 밑줄입니다. 기기공업, 자동차, 석유화학, 밑줄 이런 것들은 모두 공장이 서로 협력업체가 끼리끼리 모여 있으면 유리하대요. 자, 이상으로 이제 공업입지는 마치겠고요. 이제 오른쪽 페이지. 네모 6번. 도시 공간 구조론. 그리고 228페이지 보세요. 228페이지. 228페이지. 네모 7번. 지대이론. 도시 공간 구조론과 지대론은요. 매년마다 출제가 무조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두 문제는 꼭 나오는 파트입니다. 여기서는 많은 이론들과 학자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자 암기가 골치 아픕니다. 그러면 분명히 도시 공간 구조론과 지도론인데요. 참고로 출제 빈도 가볍게 확인해 볼까요? 출제 빈도. 기출표. 자, 1월 초에 내드린 기출표를 보시면 기출표. 자, 시장 다음에 목차 2번 입지 및 공간 구조를 찾았죠. 그러면 이제 항목이 되게 많습니다. 자, 맨 끝에서 밑에서 네 번째 줄 봅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 까만 세모 도시 공간 구조는 있죠. 엄청 많네. 9회, 19, 20, 22, 23, 24, 25, 28, 29, 31, 32 무려 11번 나왔습니다. 도시 공간 구조론. 다음에 까만 세모 지대론. 지대론은요. 11, 15, 19, 20, 21, 22, 24 두 문제, 26, 27, 28, 29, 31 무려 13번 나왔거든요.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도시 공간 구조 지대로는 워낙 빈도가 높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도시 공간 구조나 지대로는요. 여기 잘 나와. 박스 문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뭐 다섯 개, 너댓 개 집어넣고 옳은 것은 몇 개인가, 틀린 것은 뭐냐, 가라는 문제. 전형적으로 박스 문제가 되게 잘 나오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강의 노트 볼까요? 강의 노트. 강의 노트 봅니다. 강의 노트 보시면 공업일지 끝났죠? 끝났고요. 참고표. 도시 공간 구조로는 제가 분명히 1월달, 2월 기본이론 때 괄호 몇 강? 15강. 도시 공간 구조론 15강. 여기 보시면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1월달 들었을 적에 기억납니까? 야동 보면 선다. 줄여서 동선다. 예, 동선다 세 가지입니다. 동심원 이론, 선형 이론, 다핵심 이론, 동선다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3월달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1, 2월 기본 이론 과정 15강만 들어보시면 돼요. 동선다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를 1월달에 설명드렸고 분명히 지난 과정 설명을 드리면서 자 도시 공간 구조론 동선다는 설명 1월달 드렸고 나머지 지대로는 3월달에 설명을 드린다고 했어요. 지금부터 지대론을 집중적으로 봅니다. 지대론. 지대론이 양이 훨씬 더 많아요. 자, 지대론 보게 되면 228페이지입니다. 228페이지. 지대론. 그러면 이제 바로 1번 보게 되면요. 그 지대의 개념이 동화면 1번 지대가 나오고 2번 직가가 나와요. 참고로 설명만 들으시고 얘는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해만 하시면 돼요. 지대 직가 관계. 지대 직가. 자, 지대가 뭐냐? 직가가 뭐냐? 지대는요. 토지의 사용료죠. 쉬운 말로 임대료, 지대. 반면에 직가는 이제 보니까 박스. 오른쪽에 박스 나오잖아요. 직가 이꼴 지대를 나누기 2자1로 할인한 것이다. 이러면 직가가 나옵니다. 이걸 전부 다 알 필요 없이 여러분들은 흐름만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왜 지대론과 직가론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이것을 크게 구분한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언젠가 하면요. 바로 산업혁명입니다. 18세기 말이죠. 그래서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산업혁명 이전만 하더라도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그래서 주로 농경지를 대상으로 이렇게 지대론이 발달되었습니다. 지대론. 그러면 산업혁명이 나타나면서부터는 공업이 발달하잖아요. 공업이 발달하면서부터 도시가 형성이 돼요. 도시를 중심으로 직가 이론이 발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은요. 시대적인 배경을 달리합니다. 달리해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이 농경지 지도론이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고 아까 봤죠? 10번 나왔잖아요. 도시 직가는 거의 나온 적이 없어요. 사각지대. 지금부터는 바로 농경지 지도를 중심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책에는 여기까지 설명이 됐습니다. 양계의 관계가 뭐냐? 지대와 직가의 관계는요. 이 식을 보게 되면 이걸 알 수 있잖아요. 분자 분모니까 자 분자가 지대가 높으면 높을수록 얘도 커지겠네. 당연하죠, 그죠? 그러니까 지대랑 직가는 무슨 관계? 비례 관계. 같이 움직입니다. 다시 얘가 크면요. 거꾸로 분모는 작아지겠지. 그러면 직가와 이제로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이런 관계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요. 그냥 가볍게 이해만 하시고 우리 시험은 주로 양자는 시대적인 배경을 달리하는데 우리 시험은 주로 산업혁명 이전에 농경지 지도를 집중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지대론. 그래서 이제 229페이지 괄호 2번 지대론 출발입니다. 괄호 2번 지대 논쟁. 이것도 골치 아파요.
1번 고전학파, 다음 페이지 2번 신고전학파. 중개사가 왜 이까지 알아야 됩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고전학파, 신고전학파, 골치 아픕니다. 그런데 출제가 되었으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이 지문 자주 보거든요. 보니까 어쩔 수가 없어. 공부는 해야 됩니다. 골치가 아파요. 고전학파, 신고전학파. 지대 논쟁입니다. 그러면 자, 지대 논쟁. 먼저 설명을 드리고 교재 보겠는데요. 설명은 여러분들이 강의 노트 보시면 돼요. 자, 강의 노트 보게 되면 자, 참고표, 지대 논쟁, 고전학파, 신고전학파 나오잖아요. 설명드리겠습니다. 필기되어 있죠. 고전학파와 신고전학파예요. 자, 일반 경작을 보게 되면 고전학파 학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담 스미스, 뭐 리카르도, 제본스, 맹거 등등 수많은 학자가 대부분 다 고전학파입니다. 그러면 신고전학파는 학교론에서는 여러분들이 자주 접해요. 바로 알프레드 마샬인데. 그래서 학교론에서 마샬만 나왔다면 아, 얘가 신고전학파구나. 대부분 고전학파입니다. 그래서 양자를 구분하는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었고 또 앞으로 계속 접하게 될 거예요. 어쨌건 여러분들이 나왔다면요, 득점을 해야 됩니다. 양자 가장 큰 차이점은요, 첫 번째, 생산 요소를 다르게 봅니다. 생산 요소. 혹시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산 요소 세 가지 하게 되면 아시죠? 토지, 자본, 노동. 잘 아시네요. 세 가지니까 3분법. 토지, 자본, 노동. 고전학파는요, 생산 요소를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3분법, 토지, 자본, 노동입니다. 신고전학파는 3분법이 아니고 두 가지 2분법입니다. 토지만 빼면 돼요. 토지만 빼버리면 자본과 노동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학파는 출발이 확연히 다릅니다. 생산 요소를 세 가지를 보고, 즉 토지를 포함시키고 신고전학파는 토지 빼고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다음에 두 번째, 지대 성격입니다. 고전학파는요, 지대의 성격을 뭘로 보느냐? 한마디로 잉여. 지대가 들어온다. 전부 다 일종의 불로소득이 있죠. 얘가 바로 불로소득이래. 전부 다 그냥 얻어있는 수익이래요. 지대를 잉여로 봅니다. 불로소득으로. 근데 그러니까 그 네모되어 있죠. 네모는 바로 잉여라고 보고 있고 쉬운 말로 불로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신고전학파는 지대의 성격을 불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잉여로 보지 않습니다. 뭘로 본다? 생산 요소 비용입니다. 생산 요소 비용으로 봅니다. 잉여가 아니고 생산 요소 비용이다. 요 줄여볼까요? 자, 생산 요소 비용을 줄여버리면 생산비 비용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고전학파는 지대를 잉여로 보는데, 잉여로. 그런데 신고전학파는 잉여로 보지 않고 비용, 생산비로 봅니다. 생산비로.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세 번째, 자, 토지의 특성이 있죠. 부동산 특성입니다. 고전학파는 삼분법 세 가지로 보니까 토지를 포함시킨다고 했잖아요. 토지를 포함시키니까 토지의 뭐지? 물리적 특성까지 강조합니다. 토지가 있으니까 토지의 물리적 특성을 강조하고요. 신고전학파는 토지 빠졌잖아. 토지가 없어요. 없으니까 노동과 자본 두 가지잖아요. 노동과 자본은 주로 인간과 관계되니까 인문적 특성입니다. 인문적 특성을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시면 이제 주된 내용입니다. 이걸로 문제가 다 풀릴 겁니다. 근데 막상 지문이 나와봐요. 고전학파가 어쩌고 저쩌고 신고전학파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 머리가 확 막히면 답답해집니다. 지문이 안 보여요, 그냥. 그러나 나온다면 풀 수밖에 없지. 어떡합니까? 우리 앞에 계신 분한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혹시 그 아가씨세요? 아줌마세요? 아, 예. 여기까지 물어보세요. 더 물어보면 뭔가 치매가 될 것 같아서. 아줌마라고 하시 다 들으셨죠? 그죠? 들었습니다. 그러면 더 묻고 싶었지만은 뭘 묻고 싶었냐면요. 아줌마니까 애가 있겠지. 예. 자녀가 있잖아요. 혹시 자녀가 몇 학년인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대답하지 마시고요.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우리 애는요. 고등학교 3학년 고3이래요. 그래서 이제 아줌마가 대답해요. 우리 애는요. 고3이래요. 고3을 이렇게 말하죠. 고3이죠. 이잉 하죠. 고3이죠. 이잉 암기끝. 우리 애는요. 고3이죠. 이잉 끝났지. 따라서 고전학파 하게 되면 바로 뚫리세요. 어떻게? 고3이죠. 이잉. 고3이죠. 이잉. 암기 끝났습니다. 그래서 고전학파 하게 되면 고3이죠. 이잉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전학파는 삼분법 세 가지 잉여로 보더라. 그래서 고전학파 고3이죠. 이잉 바로바로 떠올리시면 돼요. 그럼 얘만 떠올리면 얘는 그냥 떠올릴 수 있잖아. 신고전학파는 삼분법이 아니니까 이분법. 잉여가 아니니까 뭐 생산비, 비용을 보고 있잖아. 구분되시겠죠? 따라서 항상 지대 논증이 나왔다면 그냥 고3이죠. 이익만 돌리시면 바로바로 지문이 쉽게 보일 겁니다. 이제 어려울 거 없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자, 지대 논증 끝났으니까 책 보고 확인. 책을 봅니다. 책을 보시면. 괄호 2번. 지대 논증 첫 줄. 지대 논증의 정점은 지대의 성격을 밑줄입니다. 잉여로 보느냐 생산비로 보느냐 밑줄. 이제 감 잡히죠. 잉여로 보면 누구지? 고전학파. 고3이죠. 잉. 생산비로 보게 되면 누구지? 신고전학파. 따라서 1번. 고전학파는요. 1번. 생성성을 밑줄입니다. 토지, 노동, 자본으로 엄격히 구별 밑줄. 3분법. 2번. 지대란 자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남은 잉여 동그라미. 그러니까 이제 고3, 2조, 잉 다 나왔지. 다음 페이지. 바로 2번. 신고전학파는 1번. 노동과 자본 밑줄. 2분법 두 가지. 토지가 빠졌잖아요. 토지가 빠졌고. 그리고 이제 생산비를, 그러니까 생산, 지대 성격을 뭘 본다고 했죠? 바로 잉여가 아니고 생산비로 보더라. 지문 보니까 생산비 단어가 안 나와서 그냥 생산비만 떠올리시면 돼요. 자, 이제부터 자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 지대론. 그래서 농경지 지대론입니다. 산업혁명 이전에
요 이론들이 지금부터 세 가지입니다. 1번 리카르도의 차액 지대설 빈출 잘 나와요. 걸어 4번 마르크스의 절대 지대설. 다음 페이지 걸어 5번 튀넨의 입지 교차 지대설. 요 세 가지는 확실히 정리하고 빈출입니다. 세 가지. 지금부터 자 지대 1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 가지인데요. 강의 노트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강의 노트. 자, 지대로 나와 있죠. 세 가지다. 첫 번째가 바로 차액지대. 두 번째가 입지교차지대. 세 번째가 절대지대가 나와요. 요즘은요, 이거 전부 다 학자가 다 연결하고 기본형 알아야 되는데, 요즘요, 학자 이름도 바꿔서 물어. 다 장난칩니다. 옛날엔 안 그랬는데, 뭐 학자 이름이고 나발이고 전부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격지대는 바로 데이빗 리카르도죠. 리카르도가 되고요. 입지 교차지대는 튀넨이 나오고요. 절대지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자, 마르크스.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이제 아시면 돼요. 여러분, 은행에서 돈 빌려보셨죠? 빌려보셨잖아요. 그런데 돈을 은행에서 안 빌리고, 절에서 돈 빌린대. 절에서 빌린다. 절에서 차입한대. 그래서 절에서 차입한대. 절에서 차입한대. 차입절입니다. 그래서 차입절 세 가지. 그래서 지대론 하게 되면 차입절. 절에서 돈 빌린대. 차입절. 따라서 자 앞에서 1월달, 2월달 도시 공간 구조는 동선다 세 가지고 지대로는요 차입절 세 가지입니다. 차입절. 차입절. 하나씩 봅니다. 첫 번째 차액지대가 뭡니까? 자 강의 노트 보게 되면 우등지와 열등지가 나와 있죠. 우등지가 나와요. 열등지가 나와요. 리카르도가 보기에는 주로 어떤 말이 없잖아요. 앞에서 봤지만은 마샬은 학교론에서 신고전압하고 얘가 아니면 대부분 고전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도 전부 다 고전압파예요. 고전압파. 고3이죠. 이잉 떠올리시면 돼.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로 보고 있고 지대를 뭘로 보더라? 잉유로 보더라. 자, 우등지는 좋은 땅이고 열등지는 나쁜 땅입니다. 뭐가? 비옥도가. 네모되어 있죠? 비옥도. 따라서 네모, 비옥도 차이만큼 지대가 발생한대요. 따라서 리카르도는 자 우등지는 수확을 많이 합니다. 토양과 토질이 좋으니까. 열등지는 토양의 질이 나쁘니까 수확을 적게 합니다. 그래서 이 양장 안에 비옥도 차이만큼 지대가 높다 낮다 지대가 발생한대요. 뭘 강조했다? 비옥도를 강조합니다. 비옥도를.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는 두 가지. 리카르도는요. 뭘 강조했다? 비옥도. 비옥도만 강조하다 보니까 문제는 뭐지? 위치를 소홀히 합니다. 위치 문제를 경시합니다. 비옥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비옥도. 비옥도를 강조하다 보니까 열등지가 나쁜 땅이잖아요. 나쁜 땅. 가장 나쁜 땅은 최열등지가 돼.
이 최열등지를 다른 말로 우리 시험은 한계지라고도 불러요. 한계지. 그러니까 리카르도는 비옥도를 강조하다 보니까 가장 나쁜 땅은 비옥도가 형편없네 그냥. 얘는요 지대가 발생 안 해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걸 강조합니다. 가장 나쁜 땅은 지대가 발생 않더라. 여기까지가 리카르도의 차액 지대가 됩니다. 자, 교재 확인, 교재 책을 봅니다. 230페이지, 230페이지. 그래서 3번 리카르도의 차액 지대는 1번 성립 조건은 비옥한 토지는 희소하다. 2번 수학 체감 법칙이 적용된다. 2번 내용요. 내용. 또 1번 보시면 차액 지대는 첫 줄 밑줄입니다. 우등지와 열등지의 비옥도 차이 밑줄. 생산성 차이가 비옥도 차이를 말해요. 요것만큼 지대가 발생하고. 따라서 2번 이제 한계지가 뭔지 아시겠죠? 최열등지. 한계지는 두 번째 줄. 밑줄입니다. 최열등지 토지를 말하는데 여기에서는 한계지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밑줄. 잘 나옵니다. 그러면 4번 지대를 일종의 불로소도로 강조한다. 10번 볼까요? 불로소도는 잉여라고 있죠. 잉여. 얘는 무슨 학파지? 고전 학파니까 당연히 뭐 고3이죠. 잉여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문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문. 오늘 기출지문. 기출지문. 기출지문요. 9번 봅니다. 9번. 9번. 자, 9번이 언제 나왔죠? 28회 때. 28회 때. 이제 학자를 대놓고 묻잖아. 튀내는 한계지의 생산비와 우등지의 생산비 차이를 절대지대로 봤다. 엉터리 두성이죠. 볼까요? 한계지와 우등지의 생산비 차이는 뭐지? 절대지대가 아니고 차액지대. 차액지대. 학자도 살렸네. 학자는 튀네는 아니고 리카르도. 책을 묻는 거는요. 이렇게 바꿔서 묻잖아요. 학자까지 바꿔 묻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더라. 학자하고 기본 내용 아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231페이지. 자, 마르크스의 절대지대. 한 장 넘기니까 괄호 5번 P는 입지 교차지대죠. 자, 얘는요. 시간에 걸리니까 부득불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서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쉬겠습니다.